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오후 8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76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치직에서 라이브 같이 송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충무위키 또 각 플랫폼에서 검색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저희가 이번 주부터 좀 소리 세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차들과는 소리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에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신다면 좀 피드백을 주시면 좋다면 좋다, 아니면 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주시면은 저희가 또 반영해서 또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소리 세팅 막 바꾸고 하고 있잖아요 요즘. 네. 요즘 그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요즘 일단 백색 소음은 없앴어요. 백색 소음 라이브 때 백색 소음은 없앴고 뭐 팟캐스트에 올라가는 건 언제나 뭐 숫자값이 들어가는 네. 거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이 라이브 마이크, 그래서 맨날 저것만 보게 돼 있는데 저거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세팅도 변경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번 주 또 축구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된 게 저희가 이제 1부에 경기 리뷰를 월요일 팀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빨리 처리하고 빨리 이제 이게 좀 뭐지? 아무래도 경기는 좀 네. 소비가 빨리 되고, 솔직히 예를 들어 이번 주 같이 유로파 아니 저번 주 같이 챔스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이게 금방 애매해지거든요. 네. 갑자기 금방 끝나기 때문에 또 이제 일부러 해갖고 바로바로 올려야 또 이제 네. 빨리 보시는 네. 게 또 우선 좋으니까. 경기가 너무 많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주에 유로파 있을걸요? 네 이번 네, 주에 유로파 맞아요. 주간이죠. 와, 씨 이거 너무 경기가 나 로드리 마음이 이해가 돼. 아니 이거 나도 힘들어. 야 이게 이 경기마다 내가 스케줄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1부에 이제 경기 리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 바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그래서 경기 리뷰를 일부러 바꿨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약간 경기 얘기를 또 다른 경기지만 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선정한 주제가 첼시 얘기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첼시 얘기는 잠깐 하긴 했는데 근데 첼시가 잘해. 잘해요. 진짜 잘하고 이번 라운드에 웨스트햄 원정 떠나는데 0대3 대승이었습니다. 지금 리그 5위예요 지금. 뭐 순위도 순위인데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순위 얘기하긴 조금은 이른 것 같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울브스전 6대2로 한번 크게 네. 이겼잖아요. 그 경기 이후로 한 달 만에 또 이제 보면서 편안하다. 정말 편하게 경기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또 팬들도 편하게 경기 보는 듯한 느낌을 오랜만에 받아서 그거 자체만으로 좀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뭐 일단은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잭슨의 멀티골이 나오면서 좀 경기 내용 자체는 원사이드하게 계속 흘러갔는데, 어쨌든 또 잭슨이 또 의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증명을 또 한 번 했다. 음해를 받았죠. 진짜 잘 넣었어요. 또 두 골 다. 맞아요. 잭슨 하면 이제 빅찬 스미스 전문가다. 뭐 슈팅도 소녀슛이고 뭐 타이밍도 못 잡는다. 뭐 별의별 비판이 되게 많은 선수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신이 첼시의 주 스트라이커다, 메인 스트라이커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증명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확실히 스트라이커는 득점을 잘해줘야 그게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요즘 따라 그 득점력은 좀 떨어지면 연기가 좋은 선수들을 좀 한창 유행일 때가 좀 있었잖아요. 네. 물론 뭐 거기에 득점까지 잘해준다면 오히려 땡큐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잭슨은 조금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뭐 11년 정도는 뭐 이 정도의 활약이면 인정이다. 잭슨 코인 떡상 가나요? 일단은 한 경기로는 일단 오케이다.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잭슨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17골이었잖아요. 시즌 네. 전체로. 시즌 전체. 네, 모든 대회. 모든 대회. 리그 17골은 아닙니다. 리그는 근데 14골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드록바가 아마 그 기준 했을 때 16골인가? 네, 첼시 데뷔 시즌.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뭐 근데 경기가 좀 다르다고 하긴 하지만 XG는 20이 넘긴 했습니다. 네, 맞아요. 빅찬 스미스도 3인가 그랬대요. 네. 찾아보다가 신기한 기록이 있더라고. 칭찬으로 시작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거 잘했다고 해야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저희가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잭슨이 지금 나이일 때 드록바는 첼시에 있지도 않았다. 프랑스 2부 리그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잭슨이 제가 밈화된 선수에 대한 얘기를 되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격인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잭슨은 이렇게만 해주면 사실 움직임도 너무 좋았고 이렇게 네. 마무리만 사실 움직임 뭐 계속 좋았으니까 네. 마무리만 잘 되면 또 좋아질 선수라,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진짜 뭐
첼시의 투자가 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잭슨 같은 이렇게 선수 개개인보다도 진짜 첼시의 빌드업 체계라고 하죠 마레스카의 대표되는 그런 빌드업이 진짜 많이 매끄러워졌어요. 솔직히 프리시즌 막 첫 경기 이럴 때는 진짜 뭐 렉서만트도 고생하고 진짜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플랜 A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포지션이 뒤에서도 이제 써 있긴 한데 지금 첼시가 오른쪽 풀백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임스랑 구스토가 전부 다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풀백이 포파나가 이 경기에 선발 출전하고 토신이 가운데 떴습니다. 그래서 빌드업하는 포메이션이 저 변형 센터백을 만들어주고 쿠쿠렐라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플랜 A로서 잘 가동된다기보다는 뭔가 변수를 맞이한 상황에서 마레스카가 자신의 임기응변 능력을 상당히 잘 보여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게 지난 본머스전에서도 후반전에 토신이 교체 투입됐을 때 이런 형태로 빌드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장점들을 잘 가져와서 좀 첼시를 정상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레스카한테 좀 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조만간 빨리 첼시가 강팀이랑 좀 맞붙는 걸 보고 싶네요, 진짜. 첼시가 초반에 일정이 뭐 1라운드에 맨시티가 그랬을 거예요. 맞아. 1라운드 맨시티 말고는 조금 수월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웨스트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로페테기 감독이 오고 또 웨스트햄이 투자가 너무 많이 됐죠 이번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좀 불안하다. 많이 불안하고 조금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실은 웨스트햄이 아직 6라운드인가 지금? 7라운드? 6라운드? 이제 5라운드. 지금 5라운드 끝났습니다. 그 정도 아직 뭐 5라운드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한 10라운드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어느 정도는 판단을 내려야 될 순간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불안하다. 뭐 일단은 뭐 지금 최근에 두 경기 보자면은 풀럼전 무승부, 그다음에 첼시한테 홈에서 0대3 패배. 뭐 맨시티전은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거 사고니까. 뭐. 그다음에 본머스전은 사실 1대0 이기긴 했는데 이게 참 어렵게 이겼고. 그래서 일단 홈에서 경기력이 좀 좋지 않은 게 좀 문제지 않나. 지금 홈에서 결국 보면 한 3경기째 지금 흐름이 안 좋거든요. 홈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페테기 감독이 이 경기에서 손 놓고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수책을 전반전에 투입한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교체 카드를 되게 이른 시간에 바꿔주면서 뭔가 계속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게임 플랜적인 모습이나 전략적인 전술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많이 든다. 일단 이렇게 나섰던 것부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죠. 사실 잭슨이 골 넣은 것도 거의 그냥 전술적 미스라고 봐야 될 만한 상황들에서 득점이 쭉쭉 나왔거든요. 일단 전반전에.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 뭐 물론 이제 그걸 인식했으니까 전반전에 빨리 교체를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좀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되게 불안한 모습도 많았고 후반전에는 이제 아예 공격을 하다 보니까 첼시가 못 넣어서 그렇지 한 2골 더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수비 전환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공격진으로 넘어갔을 때도 뭔가 보웬, 쿠드스 이런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조금 더 의존하는 듯한 뭔가 개개인의 플레이가 아니라 전술적으로 세부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웨스트햄이 또 진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뭐 첫 시즌이지만 또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 또 첫 시즌이 마레스카가 이렇게 잘하니까 좀 더 비교되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산초 또 얘기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 지금. 사실 산초가 이날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본머스전에서 MVP, MOM을 받았을 때 그때 얘기도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날은 사실 완벽하게 뭔가 자신의 템포대로 경기를 풀어가지는 못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시스트를 하나 올렸고 그리고 마레스카가 원하는 체제에서의 왼쪽 윙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주고 있는 스타일을 봤을 때는 확실히 잘 데려왔다. 산초가 맨유를 탈출한 보람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마레스카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산초라는 선수가 조금 쓰기가 까다롭다. 아니면 뭔가 좀 이 선수가 뭔가 네임드에 비해서 뭔가 크랙형, 뭔가 뚫어줄 수 있는 이런 선수지 않을까란 뭔가 착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뭔가 쓰임새 자체가 좀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확실히 첼시라는 팀과는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임대죠. 이적 조항 없죠. 임대 후 이적. 그러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수 별로 없고. 그러니까 14등 이상 하면 첼시가 14등? 14위 이상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산초는
괜찮겠네. 그냥 네. 이제 첼시 선수라고 거의 봐야죠. 어. 그래서 사실 네투가 최근에 조금 부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왼쪽 윙어로 계속 네, 기용해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첼시가 아무래도 약간의 비대칭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왼쪽 윙어는 좀 더 연계나 뭔가 폭을 벌려주는 역할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거나 역습의 기점이 되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네투는 왼쪽보다는 오른쪽 역할이 훨씬 더 유력한 네. 선수라고 보거든요. 근데 계속 이날도 왼쪽에 교체 투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어떤 모습을 보고 네투를 졌다 계속 쓰는 건지 약간 궁금하기도 했고 첼시 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투를 450억에 사고 산초를 900억에 사왔다고 생각해도 네.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투라는 선수가 울버햄튼 때 뛰는 모습을 좀 봤을 때 마레스카랑 잘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긴 했어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네투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이 네투라는 선수는 뭔가 직선적이고 뭔가 자신의 공격 찬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수긴 한데 사실 마레스카 축구에서 이런 선수가 잘 쓰이면 좋겠지만 네. 이게 울브스한테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지 뭔가 첼시한테 더 잘 어울리는 느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라인이 높기도 하고 첼시가 역습에 치중된 팀이 아니기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 맡고 있는 역할마저도 네투한테 뭔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옷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투에 대한 활용도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첼시 이선이 상당히 두터워졌거든요. 은쿤쿠도 있고 뭐 무드릭도 있어요. 그리고 팔머도 워낙 잘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 버무리기만 하면 정말 리그 탑급의 이선이 꾸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분 좋은 경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첼시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른쪽 풀백 문제만 이제 해결되면은 그렇죠. 네, 다 다 좋지 친 것만 않을까. 돌아오면 되죠 이제.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이제 포파나가 나섰지만 뭐 빨리 교체도 됐고 그다음에 아하. 교체돼서 들어온 바디아실도 별로 좋지 않았고 센터백이 제일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백 이제 쪽이 풀백 수비 라인 쪽이 좀 어떻게 정리가 네. 되느냐 뭐 이 문제를 좀 더 첼시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카이세도 정말 카이세도 너무 잘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잭슨한테 어시스트 준 게 첫 번째 골, 두 네. 번째 골인가? 첫 번째 골인가? 그때 맞습니다. 카이세도였죠. 근데 지금 삼선 좋은 것 같던데. 첼시는 전체로 다 좋은 것 같아요. 왼쪽 카이세도 네, 삼선 다 라비아도 있으니까 라비아도 뭐 부상이 점점 길어지고 있긴 한데 라비아도 뛰면 상당히 괜찮다는 것을 보여줘서 지금 펠리스전 1무 한 게 되게 아쉽거든요. 팬들 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든 비긴 게 아니라 2점을 떨군 느낌이라서 상당히 아쉬운데 일단 지금 승점 쌓는 흐름만 봤을 때는 충분히 유로파 이상을 노려볼 만한 맞습니다.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첼시도 진짜 이번 시즌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팀들 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인 토크 넘어가기 전에 저희 광고 잠깐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위키 광고 문의 주실 분들은 충무위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아니면 저희 설명란에 적혀있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루크아에서 나온 블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제가요? 잠시만요. 제가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네, 첫 번째 광고는 루크아이 데이 렌즈입니다. 저희 기존의 노란빛의 루크아이 데이 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 차단해 줍니다. 근데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또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오전, 오후, 실내 형광 등 그리고 스크린 기기 앞에서의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혹은 야간 운전에도 착용하기 좋으니까요. 루크아이는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 검색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도 쓰고 있고 뭐 수원이랑 콜라보도 한번 하기도 했었고 수원 삼성이나. 네, 그리고 또 루카이가 강주 FC랑 콜라보 제품도 그렇군요. 나온 지 좀 됐어요. 나온 지 네. 좀 됐고 또 이제 손동민 대표님이 또 책도 쓰셔서 네. 그리고 두 번째 책도 보내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책도 쓰셨다고 하니까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루카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광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충무위키 사무실 빌려드리는 광고입니다. 이제 저희가 녹음하는 요일들 빼고는 좀 노는 공간이 많아서 대여를 생각하게 됐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저희 위치는 장지역이고 제가 검색하시면 아마 좋은 위치라는 걸 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녹음실 그냥 일반적인 녹음실보다는 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도 이미 한 팀 녹음을 하고 있고 유튜브 촬영이나 팟캐스트 녹음 이런 걸로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또 DM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로 넘어가고 저희 본 주제 경기 리뷰 맨시티 아스날의 경기 리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발 라인업부터 읽어드리자면 우선 맨시티는 골키퍼가 에데르송으로 출전했습니다. 왼쪽부터 그바르디올, 아칸지, 디아스, 워커가 나왔고요. 로드리가 3선, 도쿠, 균도안, 베르나르도 실바, 사비뉴가 2선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홀란드가 서는 4-1-4-1 내지는 4-3-3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죠. 특히 시즌 초에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결장했던 로드리가 첫 리그 선발 출전 경기를 가져가면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힘이 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데브라이너가 네. 좀 이탈해 있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뭐 일단은 뭐 여기서도 뭐 물론 이제 뭐 균도안이 있으면서 뭐 음흠. 데브라이너가 빠져도 공격력 자체는 뭐 유지가 되긴 합니다만 그쵸. 그래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 경기 이제 후반부에 깨주는 다 아니까 그 뒤를 봤을 때는 데브라이너 조금 그리운 경기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스날 역시 웨데고르가 빠져있던 것을 감안하면 양팀 모두 핵심 플레이메이커를 빼놓고 경기를 치렀던 그런 매치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아스날입니다. 라야 골키퍼를 중심으로 칼라피오리,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살리바, 팀버가 포팩을 꾸렸고요. 마르티넬리, 라이스, 파티, 사카의 중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트로사르와 하베르츠가 앞선에 위치하는 4-4-2 내지는 4-2-3-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여전히 결장자가 많은 가운데 북런던 더비에 징계 결장했던 라이스가 선발 복귀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었고 칼라피오리가 선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화이트의 부상 여파로 인해서 팀버가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한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일단은 지난 북런던 더비와 비슷한 전술 컨셉, 거의 똑같은 전술 컨셉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일단 선수 배치는. 맞습니다. 조르지뉴가 라이스로 바뀐 것, 그리고 오른쪽에 화이트가 아니라 팀버, 왼쪽에 칼라피오리가 들어온 것 외에는 전체적인 게임 플랜 자체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하고자 했던 아스날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이 경기 이제 리뷰 본격적으로 들어가봐야 될 텐데 이거는 뭐 팀별 그걸 나누기보다는 왜냐면 네. 두 팀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했기 때문에 좀 맞아요. 시간 순서대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 경기가 한 팀이 계속해서 같은 플랜을 가져갔다기보다는 여러 차례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또 되게 요동치는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포인트들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초반을 살펴볼 건데요. 아스날의 게임 플랜이 저는 앞선 두 경기에 비해서 조금은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앞선 북런던 더비와 아탈란타전을 보시면 아스날은 다소 보수적으로 경기 운영을 진행을 했는데요. 웨데고르 등의 이탈로 인해서 전방 압박, 점유 플레이를 바탕으로 하는 플랜 A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수비 스탠스를 기반으로 역습 위주의 경기를 펼쳤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경기 초반에 조금 다른 게임 플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맨투맨 압박을 통해서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했고요. 수비 미스와 롱패스 전개라는 조금 단순한 패턴으로 상대가 풀어나오기를 유도했습니다. 하베르츠와 트로사르가 최전방에서 압박하고 라이스가 한 칸 점프를 뛰어서 로드리를 막거나 라이스 파티가 상대 메잘라를 마크하는 그러한 형태로 맨투맨 압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스날이 본인들의 이제 수비 라인을 얼마나 좀 믿는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냥 롱볼 좀 나와도 상관없다. 우리는 다 막을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을 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점프를 많이 뛰면은 한 번에 뚫릴 수도 있는데 맞아요.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득점 장면이 이제 그거랑 또 연결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뭐 초반에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조금 통하는 모습이긴 했죠. 확실히 근데 이 아르테타가 이렇게 준비하는 컨셉을 보고 확실히 웨데고르 선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확실히 좀 보수적인 경기 플랜을 짜온다는 게 사실 제가 이 펩가의 감독, 펩유의 감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펩 밑에서 자라온 제자로서 이런 축구를 할 줄 아는 게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펩이 이런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했던 거는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아마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안첼로티 상대로 내려서는 선택을 한번 했던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를 제외하고 저는 펩이 이렇게 축구하는 거 못 봤는데 아르테타는 엄청 유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지난 시즌부터 좀 유연성이 많이 가미가 됐었죠. 진짜 수비할 때는 물론 이날도 4-4-2를 바탕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나온 건 맞습니다만 어찌됐든 자신들의 팀 컬러인 전방 압박을 적절히 섞어주었다는 점, 그리고 라야를 활용한 롱패스로 웨데고르의 좀 약점을 보완하고자 했던 것,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르테타의 이런 전술적인 유연함이 상당히 좀 극에 달한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스날이 일단 흥미로운 좀
초반에 플랜을 가지고 나왔고 맨시티는 그냥 뭐 하던 대로 네. 경기 운영을 풀어 나가려고 했어요. 맞습니다. 맨시티도 전방 압박을 일단 기본적으로 네. 하면서 라야의 롱패스가 비교적 부정확하게 나오도록 유도를 했고요. 칼라피오리가 인버티드로 움직이면서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워낙에 맨시티 압박이 강하고 자신들의 지공이 약간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맨시티한테 계속해서 주도권을 내주는 듯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 초반부터 거의 뭐 주도권 자체는 맨시티가 좀 일방적으로 좀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쪽은 바로 맨시티였습니다. 전반 9분경 아스날은 역시 맨투맨 압박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워커에서 사비우로 연계되는 그런 패스를 사비우가 자신의 마크맨인 칼라피오리를 퍼스트 터치, 이게 또 피파의 유명한 기술이잖아요. 네, 퍼스트 터치로 제쳐내면서 순간적으로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뭐 이거는 진짜 완전 칼라피오리가 당한 거죠. 네, 맞아요. 확실히 좀 당했죠. 그리고 이 사비오 선수가 이렇게 경기 초반부터 해갖고 이 교체 되기 전까지 상황까지 굉장히 날개 같았다. 굉장히 가벼운 선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칼라피오리가 뭐 느린 선수라고 생각은 전혀 들진 않지만 사비오가 워낙 빠르고 뭔가 민첩하다 보니까 이런 놓친 장면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고가 나오면 거기서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10분 만에 나와버렸어요. 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뭐 패스, 그다음에 혼란의 침투, 네. 득점 마무리 이런 것도 뭐 깔끔했고요. 그 장면을 보시면은 아스날이 중앙에 있는 로드리나 아니면 메짤라 선수들을 맨투맨 압박으로 잘 막아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선에 있던 워커도 왼쪽 윙어였던 마르티넬리가 상당히 빠르게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비오가 오른쪽 윙어다 보니까 아스날의 매치업은 왼쪽 풀백이었던 칼라피오리잖아요. 네. 근데 이때 칼라피오리의 전진 수비가 한 템포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비오가 돌아설 공간을 만들어줬고 여기에 더해서 실바가 미끼 움직임으로 수비수들을 고정시켜주고 혼란이 환상적인 인터벌 침투를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선제골을 만들어냈죠. 사실 맨투맨 압박을 할 때 이게 제일 큰 문제죠. 맞아요. 맨투맨을 하면 어쨌든 맨투맨 한 명당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이 제쳐지면 끝나는 거죠, 그건. 이제. 그리고 공간에 대한 리스크도 네. 안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혼란이 그 빈 공간을 잘 침투를 했고 이 득점을 통해서 엘링 혼란이 맨시티 소속 105경기에서 100골을 현재 기록 중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호날두의 레알 시절과 똑같은 그러니까 초반 구간만 보자면 105경기 구간만 보자면 똑같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진짜. 와, 혼란이 5경기 10골이잖아, 네. 리그. 이거는 사실 두 자릿수를 찍는데 5경기밖에 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거는 사실 네. 저희 하는 온라인 게임 이런 데서만 가능한 76골 수치거든요. 페이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득점 페이스도 말도 안 돼요. 사실 10골이 5경기? 네. 네. 5경기 경기당 2골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경기당 것 같아요. 한 골 넣으면 이제 거의 신기인데. 가까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골을 넘어서 이제 2골이니까. 그냥 기준점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한 2골 넣어야 신기해. 근데 2골은 진짜 쉽지가 않아. 메시 호날두 막 넣을 때가 이제 1점 몇 골씩 막 넣고 그랬는데 메시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가 한참 90 몇 골 넣었을 때 생각해 보면 1년에, 메시 네. 한 골 넣으면 못했다요. 그때 한 맞아요. 골 넣으면 못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막 아침 뉴스에 나오고 맨날 해트트릭을 오늘도 했습니다. 그 한 골 넣으면 못한 거고 한 2골 넣으면 할 만큼 했네 이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맨시티는 상당히 좀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균도안의 깔끔한 터치와 슈팅까지 있었던 장면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3-1, 5-1 바탕으로 되게 주도권을 잘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좀 여기서 인상 깊었던 선수가 저는 그바르디올이었어요. 왼쪽 풀백인 그바르디올이 평소 같았으면 인버티드 풀백을 하면서 3선에 위치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날은 아무래도 아스날의 수비 라인 자체가 조금은 낮은 편이었다 보니까 하프라인을 넘어섰을 때 거의 메짤라와 가까운 위치를 네.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의 두 줄 수비 사이에서 뭔가 맨시티가 계속해서 빈 공간을 찾아내고 균열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제골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 좋은 경기 출발을 했던 맨시티였습니다. 뭐 그래서 초반 흐름도 그렇고 사실 득점까지 너무 빨리 나왔기 네.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스날의 상황도 지금 좋지 않고 그래서 좀 원사이드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경기 보면서 했는데 또 이게 큰 변수가 하나 생겼죠. 맞습니다. 한 20분 만에 첫 번째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하베르츠와 충돌을 하면서 험난한 출발을 알렸던 로드리였는데요. 16분경 코너킥 상황에서 네. 파티와 충돌하면서 무릎 쪽에 좀 큰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서 21분 만에 코바치치와 교체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사고 또 발생을 해요. 네. 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고라고 표현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코바시치가 교체가 되고 또 이때 카일 워커와 심판이 얘기를 하는 부분.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수선한 상황이었거든요. 로드리가 부상을 치료받고 터치라인에 나가 있다가 21분경에 교체가 되고 이때쯤에 아스날이 센터 서클 부근에서 파울을 얻어내서 프리킥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이어지는 가운데 그 주심이었던 올리버 심판이 너무나 경합이 많고 충돌이 많으니까 양팀 주장을 부릅니다. 이제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1분, 그러니까 아까 로드리 말씀드렸을 때 드렸는데 1분부터 이제 로드리를 담그고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아스날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되게 좀 거칠게 파울을 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고 이제 맨시티 선수는 이미 이제 불만이 좀 많은 상황에다가 로드리까지 부상을 당하니까 이제 터진 거죠 이게. 그래서 맨시티 팬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좀 불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동점골 장면을 설명드리자면은 아스날이 센터 서클 부근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구두 경구가 좋아지는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빠르게 프리킥을 전개하게 됩니다. 근데 워커의 수비 복귀가 조금은 느린 과정에서 마르티넬리에게 프리킥이 연결되면서 사비우가 수비에 가담되는 그런 나비 효과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침투하는 칼라피오리에게 완벽하게 공간이 열렸고 이 선수가 또 좋은 슈팅을 보여주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논쟁이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워커의 수비 복귀 이 부분에 대한 주심의 책임이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뭐 일단은 그때 양팀 주장을 모두 불러서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사카는 일단 공 옆에 있었고 아하. 워커는 좀 멀리 있으니까 워커를 부릅니다. 그래서 워커 부르니까 와요. 오죠. 공 옆으로 네. 왔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얘기 끝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한 6초 7초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공이 전개가 됐는데 이제 워커는 아무래도 워커 뛰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네. 네, 약간 좀, 네. 조깅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워커는 이렇게 막 뭔가 지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뻥 차가지고 워커가 이제 달려가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커 입장에서 사실 억울할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불러서 갔는데 갑자기 시작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이게 지금 사실 언론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장면들로 뽑히고 있고 사실 이 장면 한 번씩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네. 이 장면 꼭 보시고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여론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선수들은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워커 본인이 또 강력하게 말을 했죠. 이게 결국에 보면 센터 서클 쪽에 이제 심판이 주장단을 불러서 네. 얘기를 하죠. 네, 워커가 주장이었습니다. 그 워커가 갔죠. 그리고 얘기 다 끝났어요. 얘기 다 끝나니까 워커가 걸어갔죠. 네. 걸어가서 자신의 자리로 가는데 문제는 아스날이 빠르게 공격 전개를 진행하면서 워커의 쪽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전달했어요. 네, 빠르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커는 갑작스럽게 자신이 뭐 이제 자리를 그냥 찾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쫓아온 거죠. 그래서 그렇죠. 급하게 수비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후에 진행된 칼라피오르의 뭐 슈팅으로 인해서 아하. 득점이 터졌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칼라피오르가 슈팅을 잘 때렸다. 엄청 잘 쳤죠. 이거는 원더골이다. 이거 거의 메시예요. 진짜. 이거는 정말 잘 찼기 때문에 이 상황만 보고 얘기했을 때 워커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하지만 칼라피오르 잘 찼다. 이거는 일단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장면이 생각보다 텀이 있어요. 맞아요. 네. 텀이 생각보다 있어. 7초는 있었어요. 물론 카일 워커라는 선수가 오른쪽 D이기 때문에 좀 가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대략 6초에서 7초, 뭐 길게 보는 데는 8초까지 얘기하더라고 여론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뭔 얘기냐면은 워커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빨리 뛰어갔으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7초 동안 맞습니다. 수비 복귀를. 근데 이제 뭐 워커 선수는 뭐 심판과 대화도 끝났고 오케이 알겠어 나 이제 좀 제자리에 가서 좀 호흡도 트고 뭐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생각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그렇죠. 거야. 그냥 네. 잘 찾으러 간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해도 워커 입장에서 억울할 수는 있어. 억울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제 그 상황만 봤을 때는 워커 억울하다였어요. 저도요. 워커 억울하겠다. 이거는 워커가 그냥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사실 심판과 네네네. 대화 끝나고 뭐 아직 플레이 상황이 아니니까 자긴 걸어간 거야. 근데 난 그거 워커 억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장면을 보니까 생각보다 텀이 길었어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약간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경기 상황에서 라이브로 근데 약간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길었다. 그러니까 6초에서 7초인데 사실 좀 6초는 너무 짧은 것 같고 7초에서 8초 사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워커가 그냥 조금 빠른 조깅했으면 무조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워커가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음. 자리를 찾아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맞아요. 펩 가르디올라가 우리의 실수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물론 이게 이 장면이 만약에 심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을 차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만 이미 심판과 대화가 끝났고 끝난 상황에부터 7초, 8초가 지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워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스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플레이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아스날이 상대의 허를 잘 찔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워커가 어쨌든 수비 라인까지 어느 정도 복귀를 한 상황에서 마르티넬리에게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걸 잘 파악을 한 거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트피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아스날이 역시나 또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쉽지 않은 장면을 만들어냈고 역으로 맨시티 팬은 로드리가 부상당하자마자 뭔가 이렇게 석연찮은 장면들이 나오면서 약간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워커를 욕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쵸. 솔직히 말하면 이거 실점을 하긴 했는데 워커의 잘못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워커가 욕먹을 짓이냐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경기도 이제 이 장면으로 이제 스노우볼이 있다면 앞으로 과연 심판이 부르면 선수가 올까? 가긴 해야죠. 근데 안 오면 옐로 어쨌든 카드인데. 펩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긴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심판이 부르면 가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칠 거라고. 그래서 그런 어쨌든 뭐 완전 100% 진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선수들이 심판이 부를 때 뭔가 경계함 지금 상황이 어떤가 아니면 아하. 내가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뭐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선수의 불편함이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골키퍼 주장이면 어떡할 건데.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골키퍼가 그거였다면 골키퍼 주장이면 어떡할 건데 진짜. 아무 상황 벌어지지 않았겠죠. 네. 왜냐면 컴백을 무조건 기다렸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선수들에게 집중력을 더 요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 장면에 대해서 더 왜냐면 이제 주장의 역할이 좀 커졌잖아요 이제.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장 선수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정말 세밀하게 따지는 감독들이라면 뭔가 뭐 미드필더나 그렇죠. 아니 사카는 수비한테 공격- 주장 안 시키는. 수비한테 설마 아르테타가 그 노린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차라리 공격수들한테 시키를 차라리 공격수들은 뭐 나으니까 그나마 위험한 상황은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장면들 종종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 장면으로 인해서 조금은 아마 한동안은 이거 좀 얘기가 계속 있을 얘기가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 비싼 장면 나오면 또 다시 끄집어내 또 얘기하고. 논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거가 팬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든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심판의 오심이거나 막 심판이 경기를 잘못 운영해서 뭐 맨시티가 억울한 일을 뭐 크게 당했다거나 뭐 이렇게 막 엄청 비약적으로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올리버 조금 근데 좀 깔끔하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건 뭐 그렇습니다. 뭐 네. 근데 뭐 항상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뭔가 명확하지 않아. 그래. 시작 이것도 아니고 안 돼 이것도 아니니까 이제 뭐 판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맞죠. 왜냐면은 파울을 당했고 그다음에 파울 이후에 경기를 속행하는 거는 사실 공격 그렇죠. 그러니까 파울을 당한 입장에서 그냥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끔 심판이 이제 뭐 자리 정리해주거나 그쵸. 라인 서거나 뭐 그렇게 심판이 좀 통제가 들어가면 당연히 심판 지시에 따라 해야 되죠. 원래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점골을 넣은 아스날은 득점 이후 수비 집중력을 더욱 높이면서 상대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자신들의 박스 부근에서 매우 컴팩트하게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라인 사이의 공간을 내주지 않고자 노력을 했고요. 이 덕분에 맨시티는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기회를 노렸지만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은 맨시티한테 있었지만 오히려 아스날의 간헐적인 역습이나 그런 공격들이 좀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선제골이 아니죠. 동점골 장면 이후에는 진짜 아스날의 분위기가 너무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맨시티가 맞아요. 고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막을 건 잘 막고 공격할 건 날카롭게 하고. 우선적으로 저는 선제 실점을 먹히고 나서 즉 이제 10분 내로 실점을 하고 난 장면을 보고 나서 아스날이 어려운 경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르테타가 보수적인 경기 선택을 했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맨시티는 보수적인 팀들을 워낙 많이 만나잖아요. 즉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보수적인 팀이라는 건 4-4-2 즉 내려서는 선택을 하는 팀들을 워낙 잘 만드는데 요즘 4-4인 양반이죠. 다 5-4-1, 5-3-2 하는데. 근데 아스날 같은 팀이 이렇게 내려서는 걸 했을 때 맨시티 같은 팀들이 뭐 워낙 잘하는 자기들 매번 하던 거니까 이거 잘 막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한 장면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조금 이거 참 신기하게 맨시티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아스날이 자꾸 버텨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생겨났나? 이제 뭔가 펩한테 약점이 조금씩 드러났나? 뭐 이런 장면도 조금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맞아요. 저는 뭐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좌우 불균형이 좀 있었다 전반전에. 왜냐면은 오른쪽 사비오야 뭐 득점도 만들어냈고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돌파 장면 몇 개 좋은 게 있었는데 네. 근데 왼쪽은 이제 도쿠에게 아이솔레이션 킥 1대1 찬스가 많이 나왔는데도 뭔가 만들어낸 게 없었거든요. 도쿠는 맞아요. 계속 맞아요. 킴버한테 막히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왼쪽에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그래서 역으로 아스날은 또 오른쪽에서 강점을 보이는 네. 팀이잖아요. 라이스가 그쪽에 위치하고 있던 것도 그렇고 사카가 그냥 네, 오른쪽에 사카도 있는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그 맨시티의 왼쪽 그리고 아스날의 오른쪽 이 맞대결에서는 아스날이 계속해서 네. 잘 버텨냈고 경기 초반에 가져갔던 그런 맨투맨 압박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강도를 낮추면서 조금 더 수비적으로 보여주는 아스날이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수비적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경기를 경기 내내 펼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추가 시간에 양 팀이 돌입을 하는데요. 1대1의 균형을 무너뜨린 건 오히려 주도권이 없었던 아스날이었습니다. 자 아스날 세트피스는 이거 다른 팀들이 무조건 연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경기 연속으로 진짜 이거 그냥 딸깍으로 뭐 점수를 그냥 뽑아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주 토트넘전에 넣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장신 선수들이 니어포스트 부근에서 스크린을 세워주면서 골키퍼를 포함한 상대 선수들을 잘 막아줬고요. 마갈량이스가 그 스크린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뒤쪽에 빠져 있다가 돌아 들어오면서 프리헤더를 시도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토트넘전에서도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 득점 직전에 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살짝 벗어났거든요. 근데 같은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또 못 막아? 워커가 그걸 알고 열심히 견제를 해요 마갈량이스를. 근데도 놓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압박 그러니까 저런 대응은 별로였다 생각해요. 마갈량이스가 애초에 뛸 수 없게 붙었어야 되지. 이거 좀 네. 거리가 살짝 그러니까 손찌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건드리면서 좀 견제를 하려고 했죠. 워커가. 근데 사실 그렇게 말고 차라리 붙어 있던지. 왜냐면 코너킥 상황에선 붙어 있는 수비를 네.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근데 많이 뭐 2명을 붙일 수 있고 극단적으로 하면. 왜냐하면 저는 이 어제 그 저희가 입중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이 패턴이 아까 예준이 형이 얘기했지만 또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번째 나온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경기에서만. 이 골키퍼를 상대로 스크린을 걸고 사실 이거 진짜 똑똑한 거야. 이거 누가 생각했는 거야? 진짜 주버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스크린을 걸고 마갈란스나 이제 헤더가 좋은 선수들이 뒤쪽에서 침투해서 들어가는 패턴들이 굉장히 위협적인데 워커가 이렇게 뭔가 조금 그러니까 팔 하나 정도 뻗을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수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고 마갈량이스의 힘을 워커가 잘 막아낼 수 있을까? 물론 이 선수도 맞아요. 힘이 있는 선수긴 한데 근데 키 차이만 키 봐도 차이가 있고 한 10cm는 더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참가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맨시티가 준비를 잘못했다. 네. 이거는 완전 잘못 준비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 장면을 보시면 그 마갈량이스의 마크맨이 도쿠였던 걸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장면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스날의 이런 패턴이 하루 이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더 세밀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트피스 수비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맨마킹이랑 지역방어 혼합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지역방어를 기본적으로 선 다음에 그냥 몇 명한테만 이제 네. 그냥 공격수나 아니면 키 작은 선수 그냥 대인마크 그러죠. 방해만 해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에 대한 이제 완벽한 카운터 전술인 거죠 결국 아스날이 네. 계속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버 코치가 이제 세트피스 코치죠. 주버 세트피스 코치가 다양한 세트피스를 네. 준비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알고 있었어야 돼. 왜냐면 토트넘전도 이렇게 이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맨시티 같은 그러니까 펩 가르디올라라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첫 번째 코너킥 때 이렇게 당했으면 두 번째 무조건 얘기했을 것 같아. 이거 빠르게 분석해서 빠르게 그래서 얘기해줘야 된다. 이제 뭐 나름 대응을 한 게 이제 도쿠에서 워커로 워커로 이제 바뀐 건데. 바뀐 게 나름의 대응이라고 아, 볼 수 그쵸. 있는데 예. 근데 충분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이건 너무 부족했고 저는 어제 이 장면을 보고 펩한테 실망했다보다 아르테타가 진짜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네. 저는 펩이 한동안 이런 세트피스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네. 뭔가 준비를 잘해오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맨시티가 뭐 세트피스를 잘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뭐 잘하는 한 번 있긴 했었죠. 그 스톤스였나 득점할 때. 그 아, 지난 시즌에 네네네네. 막 딱 그 스크린 걸어주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펩 가르디올라라는 사람을 쭉 봤을 때 세트피스 장면에서 뭔가 기억이 나는 감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르테타는 이런 장면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 세트피스에도 강점이 있는 사람, 그 세트피스를 진짜 전술화시키는 사람, 물론 이전부터 전술화는 있었긴 하지만 더 잘 활용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도 될 것 그래서 같아요. 혹시 맨시티는 뭐 지난 라운드에
브랜트포드 정도 그렇고 네네. 이번 라운드 아스날전도 그렇고 확실히 이 공중볼에 대한 대응 체계는 좀 갖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뭐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펩이 조금 이전에 비하면 느려졌다 생각해요. 전술적인 대응이.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뭐 전반전에도 사실 그냥 막혔는데 그냥 계속 네, 그냥 들이받긴 했죠. 물론 우리가 후반전에 얘기를 한번 할 거지만 펩이라는 사람이 너무 위대하고 압도적이고 이런 인물이란 건 좀 맞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 인정하는 당연히 그냥 원티어 범접할 수 없는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펩이 점점 조금 너무 더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갇히나 그러니까 발전을 해 개발을 하고 근데 이 방법에 대한 대응이 생기면 예전엔 진짜 빨랐거든요. 네. 풀백이 없으면 풀백을 없애버려 뭐 이런 작전들 많이 최근까지도 만들어냈는데 네. 이게 아르테타가 오고 나서부터 아르테타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른 느낌이에요. 펩이 이런 느낌 이거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독들은 무조건 다 성장한다. 그쵸. 무리뉴도 새로운 거에 대해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속도가 느릴 뿐이다. 근데 펩랑 아르테타랑 경기를 하는데 아르테타가 수직곡 상승을 걷고 있고 뭔가 펩은 좀 느슨해졌어. 곡선이 좀 애매해졌어.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펩이 경기 내에서의 대응이 막 엄청나게 특장점인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경기 내에서의 대응은 뭐 교체 카드도 네. 그렇고 교체나 아니면 뭐 경기 중에 전술 변화 그렇죠. 이런 면에 대해서는 뭐 진짜 세계 1등인가라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원래 이제 경기가 끝나고 혹은 시즌이 끝나고 네. 그냥 좀 큰 그러니까 경기 한 경기보다는 뭐 2경기 3경기 아니면 혹은 시즌 전체 이렇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잘하는 감독을 생각하는데 저는 원래 뭐 그러니까 경기 내 전술 대응은 원래 좀 그러니까 부족해 보이는 답답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워낙 본인의 플랜 A에 대한 확신이 강한 감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본인이 준비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구나. 네. 뭐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우리가 지금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내려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기본 전제는 그거예요. 그냥 원티어가 맞아요. 근데 원티어면 그 정도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티어 우리가 거의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뭐 있는 감독들 중에서 펩이 가장 뛰어난 감독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기준에 놓고 봐서 이제 경기 내에서의 대응이 좀 아쉽지 않나? 좀 안 풀리면은 변화도 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뭐.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후반전에 또 해야 돼. 맞아요. 그렇죠. 후반전에 좀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전반전에 사실 뭐 바꾸지 않았다 이건 좀 억까긴 하죠. 네. 그래서 전반전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가자면 우선 주도권 자체는 맨시티가 가지고 있었고 아스날의 수비 스탠스를 맞춰서 3일 빌드업을 시도하면서 맨시티 나름대로도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장점을 발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의 부상이라는 첫 번째 변수가 찾아왔고 여기에 대해서 심판 변수까지 약간 더해지면서 아스날이 2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앞서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스날이 분위기를 올리는구나. 네. 와 어떻게 후반 잘 버틸까 기대가 됐었는데 갑자기 저 막 끝나기 전에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전반전이 정말 템포 있게 진행됐고 많은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전반전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또 하나의 대형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트로사르의 퇴장이었죠. 34분 사비오의 셔츠를 잡아당기며 첫 번째 옐로 카드를 받은 트로사르는 전반 종료 직전이었던 53분 실바와의 거짓 경합과 이후의 볼 지연 행위로 인해서 옐로 카드를 다시 한번 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저희가 여러 맨 첫 번째 장면 봤을 때 이 정도 그냥 부딪히는 경합 아닌가 이러는데 뒷장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팔을 쓰긴 썼더라고요. 팔꿈치를. 그리고 공도 베실바의 차나기도 뒤에. 하고. 그러니까 불었는데. 확실히 토르사르가 이날 경기에서 전반전만 봐도 좀 보이지 못했거든요. 뭐 압박할 때 뛰어다니는 거 빼고는 한 게 없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토르사르가 경기를 망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전반전만 보고 전반전 이때 끝났을 당시에는 때. 사실 망친 거죠. 이게 망치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와 이게 뭐 그냥 작품으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작품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최고의 복선이었어. 그렇죠. 이렇게까지 와 이거 최고의 복선이었어. 사실 이 퇴장이 안 나왔으면 후반전이 이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았겠죠. 다른 의미로. 아르테타가 이 정도야라고 얘기도 못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로사르의 약간
약간은 조금 아스날 팬 입장에서 네, 상당히 너무 아쉽죠. 바보 이거 같은 진짜. 행위로 인해서 10명으로 후반전을 맞이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사카 대신 화이트를 투입하면서 완전한 수비 모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아스날이 조금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센터백을 5명 쓸 수 있다. 네. 팀버, 화이트, 마갈량이스, 칼라피오리에 살리바까지 네. 이렇게 5명을 다 5백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센터백 5명을 세우는 5사 형태로 아크서클 부근에서 수비하기 시작했고요. 때에 따라서는 마르티넬리까지 네. 최후방에 가담하면서 6-3 형태로 횡 간격까지 완벽하게 차단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교체 카드에서 좀 특이했다. 물론 센터백을 넣는 거는 네. 이상한 선택은 전혀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마르티넬리가 아니라 사카를 뺐다. 사실 공격력만 놓고 보면은 좀 비교가 안 되는 두 선수인데, 근데 사카를 뺀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와, 그 좀 전 사실 마르티넬리가 수비적으로 강점이 있는 선수 사카보다는 라는 생각 좀 들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 경기가 2대1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 장면이.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르테타가 이 사카와 베나이트를 바꿨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격 진짜 안 할 생각하나? 네. 사실 저는 저도. 안 할 거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아르테타면 안 하진 않겠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내려서는 수비를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아니면은 적어도 이제 뭔가 역습을 위한 맞아요. 포석 정도는 사실 남겨두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면 사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생각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아르테타가 그걸 해?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보통의 감독 같으면 뭐 4-4-1 이라던가 아니면 4-3-2라던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신들도 카운터를 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상대 수비 숫자를 완벽하게 올리지 네.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카를 최전방에 두면서 역습을 노리는 방안을 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날의 아르테타는 화이트를까지 넣어버리면서 아예 그냥 5백을 네. 선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한 점을 지키겠다는 저런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그것도 있는데 라인 자체도 와, 이렇게까지 내려서 하겠다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내려서 하는데 너무 빡빡해. 그리고 이걸 45분을 하겠다고? 사실 맨시티 상대로. 그러니까 45분부터 이제 후반전 시작이 됐지만 45분이 약간 90분 같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45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추가 시간까지 포함하면 50분 이상의 경기인 거잖아요. 네. 아니 50분 동안 수비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뚫릴 텐데. 네. 그것도 왜 상대가 맨시티인데. 심지어 거기서 사카도 없어. 이러면 만약에 한 골 먹혔을 때 빠른 시일에 실점을 하고 말았을 때 누가 공격해? 뭐 스털링이 갑자기 교체하고 나와서 할 거야? 이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했는데 그냥 완전 틀어막을 생각하더라고. 뭐 그래서 이제 이 사카가 대신 나갔던 건데, 마틴이 대신 나갔던 건데 네.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려야 될 부분은 전반전부터 사비우가 칼라피오리랑 1대1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마르티넬리가 내려와주면서 이제 그걸 제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네. 그런 모습에 있어서 마르티넬리는 꼭 필요한 선수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사카보다는. 그쵸. 사실 마르티넬리가 공격적으로 아쉽다는 얘기를 최근 들어서 많이 듣고 있어요. 이 경기에서도 워커한테 진짜 공격적으로는 뭐 별거 못 보고, 사실 그 어시스트한 것도 네. 워커 없을 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런 한편에서는 아스날 팬들도 수비에서만큼은 이 선수를 인정한다. 정말 많이 뛰고 정말 강하게 네. 붙어주고 정말 막 센터백, 풀백 옆까지 이 내려와서 경기도 그냥 수비해주고 윙백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봤을 때 마르티넬리가 이날도 수비적으로 상당히 큰 공헌을 해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라야가 또 한두 차례 상당히 결정적인 선방을 맞아요. 해줬어요. 거기에 더해서 처절한 수비까지 보여주면서 2대1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쳤던 아스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서 제가 중계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수비가 맨시티도 결국 센터백까지 다 올리면서 네. 경기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뭐 코바시치가 센터백, 그다음에 좌우 센터백이 코바시 옆에서 슈팅 때리고 있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면서 또 아까 펩 얘기랑 연결해 지어서 하는 얘기가, 자꾸 그 센터백한테 중거리 슈팅 기회가요. 오른쪽에 특히 맞아요. 그 누구냐, 후뱅 디아스. 아하. 후뱅 디아스 때 또 왼발로 찬스가 많이 와요. 네. 이게 네. 아무래도 후뱅 디아스에 많이 열어주다 보니, 그래서 차라리 그냥 후뱅 디아스 빼고 다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스톤스를 중간에 넣었었는데 그냥 슈팅이 후뱅 좋으니까? 디아스 빼고 스톤스를 넣는 게 어떤가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을 정도로 그냥 센터백한테 열린 공간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애초에 아스날 뭐 6-4인데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일단은 이 장면, 이제 후반전 장면은 계속 똑같습니다. 그냥 아스날이 수비하고 맨시티가 공 잡고 그냥 돌리다가 크로스 올리고 돌리다가 슈팅 슈팅하고. 때리고 이런 장면. 심지어 점유율이 저희가 막 봤을 때 경기 중에 후반전 점유율이 막 갑자기 92대 8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8은 뭐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 맞습니다. 10도 안 넘어가면 의미가 아예 없는 거지. 근데 이 장면들만 봤을 때 저는 사실 되게 놀라웠는데 아르테타가 이런 수비를 한다고 했는데 수비도 심지어 너무 단단해. 맞습니다. 물론 슈팅을 내주는 장면들 위험한 장면들도 있고 라야가 선방한 부분들이 있지만 수비 대응이 이렇게까지 단단하면 네. 야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스날이 진짜 작정하고 수비하면 맨시티도 못 뚫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답답한 부분들은 맨시티였어. 그러니까 네, 펩이, 저는 로드리의 부재가 조금 한 번 더 느껴졌던 게 아닌가? 솔직히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이날 아스날이 공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티가 많이 안 날 수 있었을 텐데 로드리가 만약에 코바치치 자리에 있었다면 로드리가 만약에 센터 그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 이런 경기에서 되게 클러치가 좋은 선수거든요. 네. 뭔가 야 이거 지면 안 돼 했을 때 동점골 넣어주고 그죠. 야 이겨야 돼 했을 때 역전골 넣어주고 이런 선수인데 로드리가 없다 보니까 뭔가 그런 역습 제어라던가 아니면 중거리 슈팅 아니면 반대전환 패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바치치가 로드리의 공백을 메워주기에는 오늘 경기는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게 이런 그러니까 아스날이 극단적으로 나왔으니까 맨시티도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극단적으로 좀 더 나오면 어땠을까? 센터백도 다 빼버리고 마테스 누네즈 같은 선수도 있긴 하니까. 저는 또 생각한 게 뭐 케빈 데브루이나가 부재한 거 이것도 네, 인정이고 맞습니다. 뭐 로드리가 없는 것도 되게 큰 요인이 됐어요. 근데 두 선수가 없어도 펩은 해결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아스날은 펩이니까. 외대고는 없는데 뭐. 그러니까 아니 할 말도 거기도 없어. 거기도 큰 부상자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펩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는데 양쪽 사이드에 사비오나 아니면 뭔가 이게 양쪽 윙어 도크들 그러니까 네. 풀어내려고 하는 선수들을 자꾸 윙어들에게 롤을 자꾸 왜 이렇게 믿어주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패턴대로 자꾸 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이게 뭐 덕배가 있고 로드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으면 빠르게 변화를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계속 압도하고 계속 밀어내니까 한 골은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홀란드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아니 70분 뭐 한 60분 넘어가면 이거 사실 위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불안하죠 이제. 아니 왜냐면 15분 동안 막아냈는데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가 안 뚫려.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는 것도 잭그리시가 나와서 하고 갑자기 물론 잭그리시가 나왔어. 오케이 좋아. 그럼 잭그리시가 제일 잘한 게 뭐야? 파우사 즉 2명의 수비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면 그 선수를 그렇게 쓴 건 인정인데 아하. 근데 잭그리시가 갑자기 또 안쪽으로 들어오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수비 지역에 그냥 우리 선수들만 더 채워넣으니까 네. 중거리 슈팅을 때려야 되는 선수들도 킥 때릴 각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 그쵸. 선수들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 선수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펩이 이걸 보고 야 이거 펩이 좀 너무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답답할 만한 것이 진짜 이날 후반전 스탯이 괴랄하거든요. 정말 말씀드리자면 점유율이 88대 12입니다. 후반전에. 그리고 XG 값이 1.40 대 0.07. 슈팅이 28대 1, 유효 슈팅이 9대 1, 빅찬스가 3대 1, 빅찬스 미스가 2대 1이고요. 이게 빅찬스가 아스날의 한 번 이제 약간 맨시티 수비 한 좀 번 떨어지면서 떨어졌다. 하베르츠한테 한번 찬스가 왔던 그게 사실 그런 게 있는 게 더 신기한 경기였어요. 그리고 더 괴랄한 거는 아스날 후반전 패스가 29번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패스 성공률이 48%예요. 그러니까 그냥 걷어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29개 기준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29개는 전후반 통합 합쳐도 안 나오고 강팀과 약팀의 경기에서 대부분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가 20개에서 25개예요. 90분에.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좀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맨유가 그 브랜트포드인가 슈팅이 20개 넘게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아스날이 맨시티한테 이제 후반에만 28개 그러니까 맞았어요. 45분에만 28개를 찬 거야. 네. 와. 그래서 패스 숫자가 거의 20배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슈팅이 28개인데 XG가 1.40밖에 안 나오는 것도 이거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아스날이 잘한 건 오케이야. 인정이야. 근데 펩도 안 될 포인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대응을 안 했어. 늦었어. 대응을 안 했어는 표현은 이상해요. 대응을 늦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아스날이 잘한 것도 맞지만 맨시티 입장에서도 뭔가 이걸 풀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경기였는데 정말로 이대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맨시티에게 마지막 코너킥이 찾아왔고 이것이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수비 집중력을 진짜 한 50분 동안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네. 마지막에 한 번 딱 틀어졌죠. 59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9분 추가 시간 9분 때 먹혔던 것 같은데. 네. 그 9분.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교체 투입된 그릴리시와 균도안이 이 코너킥 상황에서 연계를 통해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을 했고요. 정말 말씀해주신 그 파우사 수비를 끌어당기는 데 능력이 있고 고정시키는 데 능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릴리시가 상대 3명의 수비수를 고정시키면서 상대 수비 균열을 되게 균열을 냈습니다. 그래서 혼전 상황이 발생했고 중거리 슈팅이 굴절되면서 스톤스가 그 세컨볼을 밀어넣는 데 성공하면서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아스날 입장에서 맨시티 홈에서 네. 우승부만 거둔 게 사실 되게 성공적인 거거든요. 좋죠. 근데 이게 분위기는 거의 그냥 아스날이 이긴 거였어.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2대2 상황이 돼서 뭐 어떻게든 1승점 1점을 따왔다 이렇게 긍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맨시티 입장에서 사실 맨시티는 분위기상 지는 경기라 생각했어요. 저는 지는 게 맞죠. 이거 1대1 돼도 이거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좀만 뭐 웨데고르가 뭐 돌아오고 뭔가 상황이 좀만 정리가 되면 이건 시즌을 우승권을 다룰 때 맨시티가 생각보다 더 더 위험하겠는데? 아스날이 정배일 수도 있겠다. 정배까지는 모르겠는데. 정배까지 몰라요? 근데 위험한 순간들이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근데 진짜 아르테타 어제 감동 먹었어 진짜. 너무 잘하던데. 이게 2대2도 여러 가지 2대2가 있잖아요. 뭐 0대2로 뒤처지고 있다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2골 넣고 동점 만들면은 이긴 기분이잖아. 이긴 무승부. 근데 이렇게 막 45분 아니 50분 넘게 내려앉아 있다가 근데 한 골을 먹으면서 2대1을 냈다. 이거는 사실 진 기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무승부가 아닐까. 자, 물론 올리버 주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야 돼요. 솔직히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예 배제하고 또 지금 이런 부분 얘기들이 많아요. 뭐 맨시티 네. 조금 불리했던 경기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뭐 그런 부분 다 차치하더라도 후반전에 맨시티만 보더라도 이거 한 골 안 들어간 거, 한 골만 넣은 거 이거 오히려 펩이 좀 늦었다. 펩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 뭐 사실 퇴장을 한 명을 당했고 아스날이 네. 45분 넘게 약간 한 명이 더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 맞아요. 이거는 분명 좀 실망스럽죠. 거기에 더해서 아스날이 후반전에 체력 이슈를 되게 많이 호소했거든요. 선수들 계속 나에 막 눕고 팀도 실려 나가고 그랬어요. 압박하고 네. 실려 나가고 이래서 막 유망주 센터백 들어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스날이 상당히 좀 힘든 경기이기도 했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맨시티는 그래서 더더욱 아쉬운 거죠. 홈에서 뭔가 너덜너덜해진 듯한 아스날을 상대로 2대2를 겨우겨우 따냈다. 이거는 사실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주심 이슈와 더불어서 상당히 조금 불쾌하고 기분 나쁠 만한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내용이 조금 어수선해서 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상들 많았다. 충분히 인정이 되고 뭐 두 팀 모두 좀 분위기가 열이 오른 느낌이 네. 있었어요. 뭐 끝나고도 막 제수스 끝날 즈음에 제수스랑 홀란드랑 한번 붙기도 했고. 네. 그래서 조금 뭐 어수선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억울한 네. 부분이 생겼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평을 내리면 와 이거는 아르테타가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펩한테는 뭐 칭찬 스티커는 못 붙여준다. 이거 이번 칭찬 스티커는 무조건 아르테타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르테타가 약간 극단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펩이랑 또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펩은 끝까지 밸런스를 유지했고 아르테타는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우리는 수비 할란다 하고 그냥 수비만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펩이 좀 그냥 펩이라면 그냥 좀 더 밸런스가 좀 무너져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건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 좀 많아요. 밸런스를 잘 맞추니까 리그에서 계속 우승하나? 뭐 그건 리그 운영은 네. 사실 펩이 절대 강자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경기는 어차피 골 못 넣으면 지는 건데 그렇지. 밸런스를 좀 무너뜨릴 필요도 있죠. 왜냐면 상대가 밸런스를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오늘 맨시티 감독이 포스테코글로였으면 이겼을까요? 그건 아닐 그건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밸런스를 뭐 붕괴시는 사람인데 뭐 아니. 근데 뭐 토트넘은 이제 처음부터 붕괴시켜서 문제인데 여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펩이 참 너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펩을 너무 좀 깐 것 같은 느낌인데 펩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펩처럼 1인자면 네. 그 정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인자를 위협할 제자가 나타났어. 근데 정말. 그 제자가 생각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좀 더 과감한 것 같아요. 이게 더 기대가 돼. 아니 뭐 펩은 앞으로 축구 역사상 거의 뭐 원티어 그냥 1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와 아르테타는 어느 정도까지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하다. 맞죠. 아테타 이제 시작하는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와, 근데 나는 이렇게 비슷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 차가 나고 어느 정도 경험의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인데
레벨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 점점. 점점, 아직도 펩이 높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시티 홈에서 진행된 사실상의 결승전이거든요. 이게 PL. 그런데 여기에서 아스날이 굉장히 저력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승점을 따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로써 뭔가 우승 경쟁에 정말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빅매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스날이 조금 시즌 초반에 고생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야 이번 시즌엔 또 맨시티 노잼 우승 아니냐라는 소리도 있었는데 아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진짜 경쟁 두 팀 치열해졌음을 또 증명을 했고 진짜 다음 경기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올리버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올리버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올리버가 경기를 망치긴 했습니다. 망쳤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경기가 지금 엄청 가열됐고 엄청 네. 재밌었기 때문에 올리버에 대한 얘기가 줄어들었다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맨시티 팬분들 조금 억울할 만한 상황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물론 많았어, 제가 솔직히. 뭐 워커 한 장면 그 얘기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올리버가 경기를 조금 좌지우지하긴 했어요. 심지어 이제 맞아요. 워커 장면도 저희가 봤을 때는 워커가 좀 더 주의했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장면도 솔직히 말하면 깔끔하게 갔으면 올리버 이렇게까지 올리버는 어제 경기는 욕 많이 먹었어야 돼. 뭔가 경합에 있는 그런 대처, 뭔가 카드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경기를 끊는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을 그래서 이 경기가 보여주면서 되게 거칠었어요. 맞아요. 어. 되게 거칠어졌고 그리고 또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많이 누워 있었고 많이 다쳤고 많이 부딪혔는데 추가 시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그리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끝나기 전에도 막 그 지연대 선수 싸우느라고 네. 막 지연되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끝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추가 시간은 진짜 심판의 재량이거든요. 네. 그리고 선수들 간에 가열된 가열된 상황이 벌어졌고 그 추가 시간이면 이게 심판이 재량껏 그냥 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열됐고 이미 나는 추가 시간 줄 만큼 줬어라고 판단이 됐을 때 네.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형성이 이렇게 되면 그냥 끊을 수 있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골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골도 3분, 있었고 4분 막 정도는 더 팀버도 넘어지고 그때 그다음에 막 선수들 싸우고 해가지고 진짜 추가 시간 물론 9분 7분이었는데 9분까지 줬어. 7분에서 9분 몇 초에 끝났어. 9분까지 했는데 그 중에 한 55분은 그 그러니까. 플레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분 4분은 더 줬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이거는 뭐 심판이 판단했을 때 너무 경기가 가열됐고 추가 시간에 난 일단 줬으니까 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일단 올리버 어제 진짜 잘못했다. 이거 진짜 올리버 얘기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오늘 경기 얘기만 하게 했고 또 올리버 주심 얘기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이런 좋은 경기에서 올리버가 이게 못 친다는 게 넌 좀 짜증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아스날이 되게 거칠게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도 부족해서 이제 경기 끝나고 그런 거에 대한 말이 많았죠. 베르나르도 실바가 축구를 한 건 한 팀밖에 없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네, 존 스톤스가 이제 다크 아트 발언을 통해서 이제 아스날이 다크 아트, 그러니까 흑마법을 실행했다 뭐 이런 번역을 하자면 뭐 그냥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두 팀 간의 파이어가 좀 됐거든요. 네. 확실히 조금 새로운 느낌의 더비가 좀 생겨난 것 같고 이게 좀 궁금한 게 이게 결국에 이 두 팀이 1, 2위를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리버풀 이제 껴야 된다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들어와야죠. 근데 리버풀이랑 근데 이 정도 싸우면은 리버풀이 이번 시즌은 약간 명함 못 내리지 않을까. 물론 슬롯 첫 시즌이고 좀 뭐 몇 개 배려해줘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야씨 이걸 이게 너무 세. 너무 세졌어 이 두 팀이. 그렇고 진짜 라이벌리가 확실히 더 올라올 것 같아. 지금까지 솔직히 약간 밍밍한 감이 있었거든요. 무슨 경쟁 팀들이긴 하지만. 펩과 클롭의 느낌이 이제 넘어갔어. 아르테타와 펩의 느낌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제 더 얘기해보고 싶은 건 심판 얘기 나왔으니까 올 시즌에 바꿨잖아요.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추가 시간 많이 안 주잖아요. 많이 안 주는 거. 그다음에 계산도 정확하게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스톤스의 다크아트 발언이나 아니면 이 경기에서도 막 라야 그냥 괜히 눕고 뭐 이런 거 많았거든요. 사실 아스날이. 그래서 그런 장면에 대해서 뭔가 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조금 듭니다. 왜냐면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 해봤자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쵸. 시간 다 주니까. 근데 이제 뭐 이게 제가 좀 길어져서 짧게만 얘기하면 현장에서는 사실 추가 시간 길게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선호하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선수들도 선호하지 싫어하고 않- 심판도 하여튼 아마 팬들 빼곤 다 싫어할 거예요. 뭐 좀 이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 뭐냐면 퇴근 시간이 늦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심판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뭐 프로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수들도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다 해도 후반 90분 되면 힘들어요. 오케이. 아니 뭐 중간에 잠깐 쉬었다고 뭐 쿨링 브레이크 잠깐 했다고 체력이 그렇죠. 안 지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라이가 잠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해도 선수들의 회복이 그냥 그 순간에 잠깐 되는 거지. 지속적으로 상을 봤을 때 추가 시간이 길어봤자 선수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부분도 없고 또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 많이 나와요. 그 장면 때 왜 햄스트링 올라오는 선수들도 있고 그로 인해 갖고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뒷상황에 추가 시간을 길게 주면 선수들이 오히려 다치고 또 추가 시간 줘야 되는 상황도 더 맞아요. 많이 발생하니까 차라리 짧게 주자라는 의견이 생각보다 은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많이 주면 5분, 적게 주면 3분 후반전 추가 시간은 뭐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아마 잉글랜드 쪽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많이 그렇겠죠. 줘봤자 선수들 좀 다치고 뭐 이럴 바에는 빨리빨리 끝내버리자. 어차피 루즈해진다. 10분 넘어가 루즈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초반에 막 15분, 11분 이렇게 주다가 뭐 후반기 되니까 그냥 다시 한 6분, 7분 이렇게 주는 걸로 줄었어요. 왜냐면 15분 진짜 길어요. 개 길어. 근데 선수들이 그건 못 뛰어요. 연장전이잖아요. 근데 15분은. 선수들이 못 뛰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부상 면수도 너무 크고 이게 대부분 선수들이 몸이 지치면 태클이나 아니면 수비 과정에서 발이 느려져요. 그렇죠. 그러면 부상의 확률이 위험도가 올라가죠. 높아져요. 그러면 차라리 그걸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또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쟁 하나죠. 뭐 공정성인가 아니면 선수 보호인가 뭐 이런 부분으로 따져질 것 같은데. 경기 시간을 이번 줄입시다. 경기 같은 건 진짜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 억울할 만 하거든요. 그지? 추가 시간 더 줘야 되는데 음. 우리 지금 빨리 골 더 넣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음.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근데 뭐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선수 보호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선수 보호해야 돼. 아니 선수 보호하고 경기를 줄여야지 뭐 이거 추가 시간 10분 줄인다고. 그 뭐 로드리 되나.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지 이제 또.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에준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시간을 줄이면 그러니까 네. 경기 수가 많아진 만큼 뭐 예를 들어 10분 줄이면 뭐 달라지겠습니까? 이번 후반전이 역대에서 플레이 타임이 제일 길었던 후반전이라고 해요. 맞아요. 34분이었나? 그 정도 돼서 그러니까 인게임 시간이 제일 길었던 거죠. 뭐 누워 그러겠죠, 있다거나 뭐. 스로인을 한다던가. 만약 전 그냥 극단적으로 한 30분 놓고 공 나가면 시간을 멈추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죠. 농구룰로? 네, 농구룰로.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게 그럼 안 눕겠죠. 그러면 뭐 그러니까 아, 눕는 게 누워도 의미가 없는 없지.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선수 보호도 좋지만 불공정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스포츠의 첫 번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진짜 좀 얘기가 많이 축구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근데 듭니다. 이건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려운 문제긴 해요. 공정성을 따지자고 선수를 보호하지 말자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것도 웃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논쟁거리가 될 네. 만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얘기해봐야 될 건 이제 이 경기에서 아스날의 하베르츠와 팀버가 아주 인상적인 기록을 세웠는데 패스가 단 한 개도 없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시도는 있었는데 두 선수 모두 전후반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베르츠는 가능한가? 5개 시도에서 모두 실패했고 팀버가 6개 시도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일단 풋몹상으로는 팀버는 이제 하나가 있어요. 한번 있다고 풋몹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옵타에서는 이제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뭐가 팀버 쪽은 잘 모르겠는데 하베르츠는 이제 풋몹이나 이런 스코어 사이트에도 없고 옵타에서도 없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뭔가 경합이나 걷어내기가 패스로 인정되냐 마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 통계 그다음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패스를 또 싶은데요. 성공을 하려면 이제 네. 예를 들어 받아야 맞은 공이 되잖아. 우리 선수한테 전달이 돼야 또 패스니까. 이게 가능해?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 주면 하나 성공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록이 03-04 시즌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89분 이상한 필드 플레이어 중 최초의 기록이라고 와, 합니다. 야, 대박이다. 야 이거는 이거 축구 그냥 공 한 번만 돌리면 하나 성공하는 네.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패스 그러니까 성공률 하베르츠가 킥오프를 찼으면은 네. 있는 거야 패스가. 그러니까 그걸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기록 맞아? 아니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나마 이제 하베르츠는 공격수고 뭐 좀 뭐 그럴 수 있어. 오늘 경기가 좀 어려웠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근데 팀버는 수비수인데 이게 와, 뭐 한 진짜? 번이든 빵번이든 이게 엄청 적은 거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박이네. 그래서 제가 대본을 오늘 그냥 네. 러프하게 썼거든요. 근데도 뭔가 할 말이 이렇게나 많은 맞아. 빅매치였고. 근데 확실히 오랜만에 좀 너무 좀 진짜 할 얘기도 재밌어. 많고 경기 내용도 재밌었고 진짜 다음 더비가 좀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저 어제 입중계하고 늦게 들어갔는데 와, 그 잠이 안 오더라고. 재밌어서 재밌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재밌었고 진짜 다음 이거 뭐 이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음 맞대결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 라이벌리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이 더비를 뭘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더비의 탄생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2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